안녕하세요. 제 입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책이라고 봐서 리뷰를 하려고 하는 미망이 서재인 미망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쪼가리 보이세요? 이 쪼가리는 현재 존재하는 모든 신약성서 사본들 중에 가장 오래된 신약성서 사본인데요. 작성 시기는 대략 서기 125년쯤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 고대 사본들은 대부분 훼손되어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굳이 그나마 온전한 사본들이라고 하면 4세기쯤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신의 사본,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리고 5세기쯤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티칸 사본이나 아니면 이제 베자 사본 정도가 이제 좀 온전한 신약성서 사본으로서 현존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 4개의 사본들도 신약성서의 일부분은 훼손되었거나 그리고 또 서로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신약성경은 언제, 누가, 어떻게 현재의 모습으로 재현을 해 놓았을까? 마치 퍼즐을 맞추고 레고를 조립하듯이 누가 현재의 신약성서를 완성해 놓았을까라는 것에 있어서 저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질문에 있어서 주님 이번에도 성공하게 해주셔서 현대 역사와 본문입니다. 안돼. 쿠른트 알란트와 바바라 알란트가 저술하였고 김문경, 김동인님이 번역하였으며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한 신약성서와 본문, 역사와 본문 비평, 현대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제 및 비평적 편집본들에 대한 입문서 제2판을 가지고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 민망아. 신약성서는 누가 언제 어떻게 형성했나요? 신약성서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는 한 3번의 번역기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좀 명칭을 지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기 에라스무스의 신약. 자, 우선 1세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는 에라스무스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옛날 16세기 네덜란드에 에라스무스라는 지식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인은 하루는 이런 고민을 했어요. 자신이 신약성경을 보면서 진짜 원조 신약성경은 어떤 맛일까? 이 신약성경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보면 어떨까? 진짜 원조 한번 신약성경의 맛을 한번 맛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의 이런 생각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임의로 번역하는 것 자체도 교회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었고, 에라스무스 이전에도 성경을 임의로 번역을 해서 순교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이 에라스무스가 살고 있던 이 당시에도 어떤 추기경이 콤플루테시스라는 다국어 그리스 성경을 번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황청에서 이것을 제대로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계속 이 출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에라스무스는 자신이 직접 그리스어로 된 성경 사본들을 보면서 제대로 된 그리스어 성경을 출간을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는 야, 미친 거 아니야? 네가 감히 성경을 번역해? 여기 그냥 이 완벽한 라틴어 성경을 봐. 이거를 그냥 그리스어로 잘 번역해. 원어 성경을 맛보고 싶으면.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같은 놈을 위해서 준비된 게 바로 이 법봉이야. 야, 교회 지하실로 따라와. 와서 이 법봉의 맛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겠어. 라고 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교회법을 뛰어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맥이에요. 어찌된 경위인지 모르겠지만 에라스무스는 당시 교황과 꽤나 큰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라스무스 입장에서는 내가 교황님하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내가 다 했었마! 까불지 말고 사본이나 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교황 역시도 에라스무스의 이러한 성경 연구를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외우기도 쉬운 1516년 에라스무스의 첫 번째 그리스어 성경이 출간되었죠. 물론 루터를 비롯해 그 당시에 있었던 지식인들은 에라스무스의 성경을 제대로 된 그리스어 성경이 아니라고 비판을 했어요. 왜냐하면 에라스무스가 자신의 그리스어 성경을 편찬하기 위해서 봤었던 사본들은 주로 카톨릭 교회에 좀 유리한 쪽, 카톨릭 교회에 약간 유리한 해석을 담은 그러한 사본들을 주로 봤기 때문에 일부 지식인들은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성경에 약간의 의문점을 표하기 시작했죠. 여기까지가 우선 1세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자기네 추기경이 만든 성경도
교황이 승인을 안 때려주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에라스무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좀 가톨릭교회에 유리한 쪽에 있는 본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카톨릭도 그거를 어느 정도 감안했으니까 그걸 받아준 거지. 만약에 그냥 무작정 카톨릭이고 뭐고 나는 성경 원본만을 찾아 헤맬 거야, 그럼 나는 뭐 이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얘기할 거야, 이러면 카톨릭 교회 입장에서 당연히 자기들이 가진 사본을 내주겠어? 안 내주지. 이기 티셴도르프와 웨스트코트의 신약. 자, 그러면서 이제 2세대의 이야기로 들어와요.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성경은 출간할 때부터 이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했고, 또한 종교개혁과 근대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희한하게 사본들이 화수분처럼 많이 등장하고 발견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상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옛날 시대의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 좋은 사본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원문에 가까운 사본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면 여기 뭐 원문이 있고 이 원문을 복사한 이렇게 뭐 필사본이 있고, 또 이 필사본이 또 필사본을 만들고 또 이 필사본이 또 이 필사본을 만들고, 원문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또다시 필사본을 만들면서 현대에 오면 올수록 이 원문에 가까운 필사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사본학은 이런 생각이 먹히지 않는 학문이에요. 당시 에라스무스가 필사했었던 필사본들은 대부분 9세기에서 10세기, 11세기경의 사본들이 많았고, 정작 중요하고 오래된 사본들은 에라스무스도 손에 넣지를 못했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좋은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람들은 이 신약 사본을 제대로 해독할 능력이 없었어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신약성서 사본 중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번 정도 필사된 사본이 있어요. 옛날 사본들 같은 경우에는 양피지에 글을 썼다가 뭐 글이 이제 제대로 좀 지워지거나 아니면 좀 글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좀 제대로 필사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거를 양피지를 다시 빨아서 말린 다음에 두 번째 글을 썼었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맨 처음에 쓰인 희끗희끗한 이 사본이 보다 더 좋은 사본이고 보다 더 오래된 사본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세 사람들은 이 희끗희끗한 이 글자들을 제대로 해독할 능력이 없었어요. 반대로 근대나 현대에 오면 올수록 화학약품이나 MRI 혹은 지금은 뭐 AI를 통해서 이제 그 글들을 해독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처럼 근현대에 와서는 보다 더 많은 사본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그 많은 사본들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면서 몇몇 천재적인 신약학자들이 이 에라스무스가 낸 그리스어 성서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그리스어 성서를 출간하기 시작했어요. 이 책에는 좀 여러 학자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2명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독일학자 튀셴도르프예요. 19세기 사본학자였던 튀셴도르프는 우연히 4세기 사본이었던 신의 사본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이 신의 사본을 근거하여 64개의 사본을 더하여서 자신만의 그리스어 성서를 출간을 하였죠.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64개의 대문자 사본을 정립을 했다라는 거, 그것이 그러면서 이 당시 튀셴도르프가 이루었던 학문적 업적은 엄청났다고 이 책의 저자들이 극찬을 하더라고요. 다만 이 책의 저자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것은 튀셴도르프에게 당시 카톨릭이 바티칸 사본을 조금 더 대여를 잘 해주었다면 튀셴도르프가 출간했었던 그리스어 성서가 조금 더 완벽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좀 아쉬워하는데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교회법보다 위에 있는 것, 바로 인맥. 아쉽게도 당시 튀셴도르프는 추기경 마이와의 관계가 조금 불편했었고, 카톨릭도 자신들만의 지금 그리스어 성경을 내려고 하는데 이 튀셴도르프가 너무 앞서서 치고 나가면 안 되니까 이 바티칸 사본은 좀 대여를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바티칸 사본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다고 하더라도 튀셴도르프가 했었던 이 학문적 업적은 에라스무스가 이루었던 업적에 이젠 도전을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업적이었죠. 에라스무스의 업적에 도전을 한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영국의 학자 웨스트코트 혹은 웨스터호프라고 불리는 학자예요. 이 사람은 앞서 언급한 튀셴도르프의 학문적 업적을 잘 이어받은 상태에서 그가 소유하지 못했었던 바티칸 사본을 잘 대여를 받아서 자신만의 이제 그리스어 성경을 내보내죠. 이렇게 튀셴도르프의 성서와 웨스트코트의 성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이전 에라스무스 성서를 고집했었던 각 영미권의 성서 공예들이 이젠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가 2세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목할 것은 왜 근대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본들이 발견되었을까인데, 뭐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진짜 정말 이게 유물인지 모르고 짱박아 놨는데 알고 보니까 유물이었다. 뭐 요시야도 신명기를 그렇게 해서 발견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정말 짱박아 놨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선녀였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도굴이죠. 도굴꾼들이 여러 군데 이제 막 무덤 털고 막 여러 골동품 파는데, 이 골동품 중에서 알고 보니까 대박, 이거 성경 사본 아니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학자들이 사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요. 3기 내술판과 세계 성서공의회 성경. 자, 개인 일정으로 인해서 영상을 이틀 연속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구도와 의첸이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 지금부터는 3세대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의 이야기의 시작은 독일 성서학자 에버하르트 네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독일 성서학자 에버하르트 네슬은 앞서 언급한 2세대 학자인 튀셴도르프와 웨스트코트의 학문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의 학문 체계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튀셴도르프 본문에서는 A라고 표기를 해두었고 웨스트코트 본문에서는 B라고 표기를 해두었다면, 네슬은 이 A와 B 둘 중에 하나를 자기 스스로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자기의 성경에 집어넣기보다는 A와 B 둘 모두를 실어놓고 자신의 성서를 보는 독자들이 A와 B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본문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네슬의 이름을 딴 네슬판 신약성서인데요. 많은 신약학자들은 이러한 네슬의 수고와 노고에 극찬을 보내기 시작하였고, 네슬의 성경이 5판에 이르렀을 때는 대부분의 국가 성서공의회에서는 네슬판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드디어 1세대 때부터 황제로 등극했었던 에라스무스의 성서 본문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황제인 네슬판이 신약성서 본문으로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되어져. 네슬이 신약성서계의 원탑으로 달리고 있던 시절, 네슬은 한 명의 동역자를 더 영입을 해요. 바로 이 책의 저자인 쿠르드 알란드를 영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둘의 협업은 안 그래도 잘 나가고 있었던 네슬판이 보다 더 잘 나가고, 진짜 네슬판이 신약성서계의 황제 1황으로 등극할 수 있는 완벽한 탄탄대로를 만들어주어요. 그리고 1952년 네슬 21판에서는 네슬뿐만 아니라 쿠르드 알란드의 이름을 같이 딴 NA판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신약성경판이 또 등장을 하죠. 그리고 1963년 이 NA25판이 나오기까지 이 네슬판의 앞을 가로막을 그 어떠한 판본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NA판의 편집자이자 에버하르트 네슬의 아들인 에르빈 네슬 같은 경우에는 이 NA판이 너무 잘 나가는 것을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약성서의 원문을 완벽하고 오리지널적으로 복원해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이상적인 일과도 같은 것인데, 이 NA판이 너무 혼자서 독주를 하다 보면은 이 모든 것이 NA판에 의해만 결정된다라는 그러한 염려와 또 NA판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이 두 사람은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삼촌, 이 NA판 좀 새로 개정해야 되는데, 계속 사본들은 발견되고 이문들도 발견되고 학자들도 계속 서로 다른 의견들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NA판 개정을 아빠는 반대하는지 모르겠어. 참이 어렵네. 아무리 아빠가 좀 그 학문적 업적을 쌓았어도 좀 새로 계속 변화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학자지. 이렇게 에르빈 네슬이 약간 좀 NA판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쿠르드 알란드가 그렇게 말이다, 에르빈아. 근데 에르빈아, 삼촌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야, 얼마 전에 미국 성서공회에서 좀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대. 여러 나라의 성서공회 학자들을 모아서 좀 그 사람들이 쉽게 번역할 수 있는 그리스어 성경을 출간하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삼촌이 좀 지금 애매하다. 지금 내 이름으로까지 NA판이 나왔는데 내가 또 거기에 또 들어가서 양다리를 걸치면 좀 너희 아버지한테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좀 내가 좀 마음이 좀 복잡하고 어렵다. 자, 만약 여러분이 에르빈 네슬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10중 8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딱 걸렸네. 뭐? 삼촌? 야, 우리 아빠를 그렇게 배신을 해? 내가 이렇게 미끼를 확 던져버렸는데 이 미끼를 그냥 확 물어버렸구만. 야, 이 사람아,
박쥐같이 살지 마라. 어디 신약학자가 박쥐같이 살아. 당신 이름으로 지금 NA8이 잘 나오고 있는데 내 말은 NA8을 개정하자는 거지. 당신이 지금 새로운 번역본을 만드는데 참여하라는 거였어? 삼촌 뭔 삼촌이야 당신이? 당신이 무슨 삼촌이야 삼촌은? 아 형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유 동양 속담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고 했는데 에이 동양 사람들 말이 맞았네 라고 했을 것 같죠. 그런데 대인적인 학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에르빈 네슬은 오히려 크루드 알란드의 이러한 행보에 동의를 해주었고요. 그러면서 크루드 알란드뿐만 아니라 사본학의 브루스 메츠거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또 천재적인 신약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새로운 그리스어 성경 판본을 출간해요. 바로 GNT 혹은 UBS라고 불리는 성경 번역본이에요. 이렇게 신약 성경은 NA판과 GNT판 이 두 판이 서로 이젠 공존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존재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NA판은 뭐 A라고 이야기하고 GNT판은 B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NA판이나 GNT판이나 거의 둘 다 원어 본문 텍스트는 99%는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둘의 차이가 있다면 서로 좀 추구하는 목표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왼쪽이 NA고 오른쪽이 GNT인데 차이가 보이시나요? 우선 NA는 그냥 봤을 때 옆에 꾸물꾸물한 글씨가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병행구절을 비롯한 줄임말인데요. 마치 의사들이 자신들만 알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 NA판도 신학자들만이 알고 있는 약어들을 이렇게 그 옆에 이렇게 표기를 해둔 거죠. 그리고 밑에도 여러 가지 사본학적 기호를 사용하여서 이 부분과 다른 사본 혹은 이 부분을 옹호하는 사본의 목록을 이렇게 다 적어두었어요. 반면 GNT의 경우 이런 약어 표식을 모두 밑에 적어두었고 또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이 약어 표식이 NA보다는 쉽게 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이 둘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NA의 경우 최대한 1세기 그리스어 방식으로 성경을 표기하기를 원했었고 GNT의 경우에는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실린 비평 장치도 아주 세심하게 달라요. GNT의 경우 모든 사본들과의 차이를 이 밑에 실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성구집도 많이 표기된 반면에 NA판의 경우 성구집 표기를 거의 인용을 안 해놓았고요. 또 사본들 간의 중요한 차이가 아니면 굳이 이 차이를 실어놓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NA판과 GNT판을 비교했을 때 어느 판본이 무조건적으로 우세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그리스어 원어 성경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 선호하는 판본이 달라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좀 신약을 정말 딥하게 그리고 진짜 원조 그리스어의 맛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NA판을 읽으시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성서공의의 학자인데 내가 이제 모국어로 성서를 번역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GNT판을 주로 보시는 거죠. 다른 걸로 비유를 하자면 커피 같은 거죠. NA판은 진짜 진한 에스프레소 같은 거라면 이제 GNT판은 약간 좀 우리들의 상황에 맞게 좀 우리들이 먹기 편한 아메리카노도 되어 있다라는 것, 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크루드 알란드가 뭐 이제 NA판도 하고 GNT판도 한 진짜 뭐 대단한 학자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겠지만, 이거를 포용해 줄 수 있는 그 에르빈 네슬의 마음, 약간 좀 진짜 나라면 아니 좀 이거는 아니지 않냐, 쿠형 이러면서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 에르빈 네슬이 그러면 이걸 보면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이고 좋은 내용을 담고 있고 훌륭한 책인데 좀 구약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었던 책이 아니었나. 좀 1편은 너무 재밌었지만 2편은 나름 괜찮은데 1편의 기대를 가지고서 보면은 조금 아쉬웠다라는 뭐 약간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의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책이라도 봐서 리뷰를 하려고 하는 미망의 서재, 크루드 알란트, 바바라 알란트가 저술하였고 김문경, 김동희님이 번역하였으며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한 신약성서 본문, 역사와 본문 비평, 현대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제 및
비평적 편집본들에 대한 입문서 제2판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